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의 디자인 띵킹 연구소 마루를 맡고 있는 키키입니다. 오늘 4월 19일 오늘의 연차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김빈 연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불날 연찬을 마련했는데요. 하필이면 또 4.19의 날에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한 그 디자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김빈 연사님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빈 컴퍼니 대표, 그리고 LG전자의 디자이너를 역임하셨었고요. 지금은 현재 디자인으로 한 개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연사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도 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너무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김빈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사실 뭐 대단한 강연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그냥 조금씩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목은 거창했어요. 뭐 우리나라,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위한 디자인. 제가 처음에 키키님이랑 제목을 정할 때 저는 그랬어요. 국가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약간 어렵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쉽게 풀어주셨어요. 이 제목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LG전자, 그리고 LG전자를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 제 사업을 작게 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끝에 가서 이제 여유가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빈이고요. 네, 디자이너입니다. 네, 디자이너이고, 저는 사실 좋은 디자이너라고 얘기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참 멋진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좋은 디자이너가 멋진 디자이너보다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일을 임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만드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품, 작품, 상품, 경험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 물론 매력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쳐다봐 주고, 그리고 거기에 흠뻑 빠져들게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LG전자, 이게 벌써 이게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찍었던 때가. 제 팀은 이제 얼굴을 좀 블러 처리를 했는데요. 진짜 어려 보이죠. 애틋. 머리도 엄청 길고. 그래서 아래쪽부터 제가 이제 했던 일들인데, 저는 제품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인사이트 디자이너라고 해서 선행 디자이너를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창 UX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LG전자에서도 UX 팀을 새로 만들어서 UX 공부를 이제 경험을 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도 실무뿐이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디자인 전략팀이 생겼는데, 거기에 또 근무를 하게 됐고, 제가 그만두기 전에는, 이제 퇴사하기 전에는 저희 디자인 경영팀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서는 주로 미국 분소와 인도 분소, 그리고 뭐 각종 디자인 경영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LG전자는 참 좋은 회사였던 것 같고, 그때도 참 잘 다녔어요. 네, 사랑해요 LG. 네. 제가 이거 어제 정리하면서 와, 내가 이런 것도 했었지라는 거를 이제 좀 봤는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2010년에 했던 일이네요. 그래서 LG 디자인 전략 방향이 뭐 고급, 중급, 저가, 그리고 시장도 미국,
미국 시장,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북미 시장, 남미 시장, 아주 중화 시장, 뭐 다양한 시장별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이 스타일링을 접근해야 되는가, 외관은 어떻게 해야 하고, 뭐 내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그래서 LG 디자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고, 이건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그때 고객 조사, 그 커스터머 인사이트라는 것을 한창 강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스타일링 적용해서 우리 휴대폰 예쁘니까 사세요, 이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진짜로 알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진짜 뜻,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거를 소재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뭐 왼쪽에는 그 관련해서 UI는 이렇게 가야 되고, 오른쪽은 실제로 저희 조사를 했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계 전문가, 그러니까 익스트리미스트, 그 분야의 최고로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말 그 고관여 사용자들을 조사를 해서 이들에게 불편함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 이것들을 찾아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게 저의 이제 과제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LG 드라이빙 솔루션이라 해서 지금은 너무 그 참 다 차들마다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는 흔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휴대폰에 편리하게 탑재하고 휴대폰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올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LG 모빌 소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북미향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텍스트 메시지, 한창 블랙베리라는 모델이 인기였을 때, 블랙베리는 세로형 그 쿼티 타입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가로형 쿼티 타입으로 V10이라는 모델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투박하고 여성들이 들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생김새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그 텍스팅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소셜 메시징을 중시하는 여성들을 위한 굉장히 좀 날렵하고 날씬하면서 이제 그들의 취향에 맞는 이런 그 휴대폰을 디자인을 했었고, 이거는 뭐 그때 한창 에코가 이제 지금은 다 이 친환경이라는 것이 생활화가 됐지만 그때는 또 이제 에코라는 것이 딱 뜰 때였어요. 그래서 이 그 휴대폰 케이스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때 바이오디그레이더블,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나올 때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휴대폰의 케이스를 재사용한다. 그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돼도 휴대폰 케이스를 재사용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이거는 비슷한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국내향으로는 김태희 폰이라고 해가지고 출시가 되었는데, HSDPA 폰이라고 북미향으로 처음에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김태희 폰이 나왔고, 그것의 업그레이드 폰이 2007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내향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컨셉 디자인 했을 때 LG에서 명품 폰이라는 걸 처음 출시를 했었죠. 프라다 폰. 그러니까 초콜릿 폰이 인기를 끌고 그 같은 블랙룩에서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랑 제휴를 해서 프라다 폰이라는 것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명품 폰의 그 뒤를 위한 정말 프레스티지층을 위한 디자인 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뭐 컨셉으로 출시를 목적으로 디자인을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출시가 되진 않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뭐 이렇게 앞에 지금 아주 유명하시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세계 4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혜조 선생님의 오칠을 전면에 입힌 오칠 프로젝트고, 이 노아라는 것도 전면에 진짜 사파이어를 캐보션 가공해가지고 앞에 하나하나 수공으로 박았고요. 오른쪽 그 뭐 이름이 다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종달새인데요, 종달새. 이 종달새 프로젝트도 안에 요 스왈롭스키 크리스탈을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그 공수를 해서 이렇게 다 비즈 가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성공단이 운영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주얼리 그 장인들이 이제 오가시던 때였는데, 그때
한 그 주얼리 장인의 손을 거쳐서 이 폰의 전면이 탄생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뭐 헤링본 요 무늬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헤링본 무늬가 굉장히 특권층을 상징한다고 해서 요 무늬를 가죽에 이제 각인을 해서 진짜 앞에 소가죽을 씌워서 전면부를 장식했던 이런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5년에 제가 사실 신입 때 한 거예요. 신입 첫 해 디자인을 했는데 참 운이 좋게도 상도 받고 이것을 코스메틱 체인지라고 하는데 전면부만 기구에 맞게 설계를 해서 미국에 출시를 했고 미국에 출시돼서 이때 PPL 됐던 게 저기 뭐죠? 토니 스타크 나오는 영화 아이언맨에 PPL로 협찬이 되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보기로 아이언맨을 보는데 토니 스타크가 그 휴대폰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새록새록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LG를 퇴사를 했어요. LG전자를 퇴사를 해서 가장 먼저 출시했던 것이 이 드림클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익스텐션 포 유어 스페이스라고 제가 계속 영어를 쓰는 이유는 제 제품들이 이제 주로 국내보다는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 수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2011년 이 드림클립 유니가 탄생을 해서 뭐 굉장히 저의 뭐랄까요? 저의 아들 같은 아들 딸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토리가 좀 깁니다. 2009년도에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출시를 해서 첫 번째 버전이 수출을 했었고 2011년에 두 번째 버전 드림클립 유니가 나와서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서 중국에서 생산을 했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사진 보이세요? 저희 공장에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공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이때 첫 컨테이너 수출을 할 때 거의 한 두세 달 정도를 같이 먹고 자면서 그때 중국어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제품의 이제 퀄리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량이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수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 있는 게 패키지고요. 그래서 한때 수출을 많이 했어요. 거의 한 36개국 정도의 수출을 했었고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 뭐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든지 SF 모마라든지 영국의 디자인 뮤지엄 샵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은 도쿄 헨즈라든지 로프트라든지 그리고 라쿠텐 뭐 이런 곳에도 이제 수출을 많이 했었고요. 미국은 제가 한창 신나서 수출하는 게 신났을 때 파는 샵들을 제가 구글로 이렇게 기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샵들에서 드림클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토리가 이제 긴데 지금은 이제 카피캣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2009년에 첫 번째 드림클립이에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설정샷을 찍은 건데 데스티네이션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또는 이제 글로벌리 활동하는 한국의 디자이너 한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들의 제품을 뉴욕 현대미술관에 처음 런칭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2009년을 시작으로 그때 이제 한국 디자이너의 상품들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첫 런칭을 알리는 게 모마 데스티네이션 서울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2009년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컵이 없는 그래서 뚫려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이는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익스텐션 for your space, 그러니까 너의 공간에 좀 영리하게 활용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책상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북은 특히 물에 취약하고 지금은 방수가 잘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노트북의 고장 원인 1위가 침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바다나 강물에 던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물을 엎질러서 이 침수 사고가 생기는데 그것들 이 전자기기와 내가 좋아하는 커피나 음료를 분리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드링클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이드 오브 체어라고 해서 볏짚으로 만들었는데 이 의자는 2010년에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2010년에 만들어서 영국의 V&A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4대 박물관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식 미술관이에요. 디자인 앤 크래프트 뮤지엄이고 8,200점의 소장품을 자랑하고 있고 한국관, 중국관, 일본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궁이었어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왕자가 살던 그 궁이었죠. 켄싱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복판. 그러니까 여러분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 아시죠? RCA가 바로 옆에 있어요. 영국 왕립 그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영국에는 중심이죠. 경복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굉장히 부촌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마당에서 제가 전시를 한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사진 보이시면 메이드 오브 체어를 가운데 놓고 제가 그때 당시 만났던 땅끝마을 해남의 미황사라는 아주 아름다운 절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년고찰이고 남승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찰인데요. 거기에서 진짜로 스님과 그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주여셨던 금강 스님과 그 이제 비구니 들께서 신으셨던 고무신을 직접 가져와 가지고 신어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원래는 제가 이제 볏짚 길을 만들고 싶었는데 볏짚 길은 이제 생물은 2 이상 통과가 안 된다 해서 볏짚 멍석을 깔았고요. 사람들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멍석이를 걸어서 의자 위에 풀썩 앉아보게 하는 그러한 체험 전시를 했어요. 이 이유는 저는 완전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수도권에서 나고 자랐는데 명절 때 시골에서 볏집에서 폭 들어가서 지금 말로 하면 멍때리는 이러한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추억들이 도시 사람에게는 너무나 애틋하고 좀 너무 편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이 켄싱턴이라는 곳도 그런 곳이에요. 한복판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빽빽하고 정신없고 바쁜 도시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한복판에 내가 도시에서 정말 힐링하면서 느꼈던 이 심정, 그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 전시를 기획을 했고요. 이게 이 전시가 서울 코리안 나잇이라고 하는 행사예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에서 당시 이제 고은 선생님도 오셨고 그리고 나영석 PD도 오셨고 한국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또 한 20명 정도의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을 함께 이제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곳곳에서 워크숍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그리고 신앙송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행사였는데 이 해에 두바이의 밤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제 생각 4월이었나요? 4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 9월 달에 두바이의 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2014년 당시에는 중동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중동이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고 이 한국의 밤이 2위. 3시간 전시, 3시간 오픈 전시였거든요. 3시간 오픈 전시에 6천 명이 다녀가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로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혜조 선생님의 작품이 이 작품이 57 작품이에요.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도 소장돼 있는, 이거는 2013년 기사인데, 제가 이후에 이 볏짚 메이드 오브 체어를 하고 난 후에 한지 장인을 또 만나게 되어서 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지 컬렉션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제 한지 컬렉션이고요. 제가 이 신문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다 오른쪽 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의 주인공은 모두 장인 선생님이세요. 정혜조 선생님, 강금선 선생님, 빈 컬렉션의 강금선 선생님이신데, 그 분들과 같이 실렸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 이제 좀 뿌듯하고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어서 제가 이 신문을 스크랩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은 디자이너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신데요. 2015년 겨울에 처음 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정치를 잘 몰랐어요. 이 문재인 당시 대표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노무현의 친구? 요 정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도움을 청하시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 11일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입당하셨던 분들인데, 여기 아시는 얼굴 좀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표창원 전 의원이 보이시고요. 양향자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김병관 웹젠 이사, 당시 전 의원이시죠. 분당 갑의 국회의원이셨고, 여기 이게 제 얼굴이고, 제 왼쪽은 오기형 현재 국회의원이시고요. 그 왼쪽은 박주민 현재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왼쪽은 문미옥 전 과기부 차관님이시고요. 그 왼쪽도 김병기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왼쪽은 이제 안양지원장을 하셨던 박희승 전 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입 인사들이 화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영입이 됐다고 하니까 너도 이제 국회의원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출마 선언을 했지만, 저는 뭔가 이제 스토리가 있어서 국회의원 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비판하던 만평인데요. 지금 혹시 얼굴 좀 알아보시겠어요? 이 가운데 이 분이, 정무라는 트럭을 타고 가시는 분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시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셨고, 왼쪽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 장관이시고, 이 두 분이 탄 차가 토끼, 이게 집토끼예요, 집토끼.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집토끼를 내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토끼를 차에 먼저 치고 두 번째로 저를 칩니다. 저예요. 제가 차에 치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에 벌써 튕겨나간 오른쪽 위에 분은 이해찬 전 총리세요. 이때 당시 세종에 출마를 하시려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컷오프를 해서 출마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서 결국 당선은 되셨고요. 이 반대편 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이시고, 이제 현직 대통령님이시고, 뒤쪽에 보찜을 쥐고 간 분이 김한길 전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이십니다. 지금 사실 요거가 이 당시 상황을 아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웃기면서 슬픈 이제 만평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차에 치여서 결국에는 안 됐고, 보세요. 그래서 뭐 굉장히 안 돼 보이죠, 표정도.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꿋꿋하게 우리 이제
당을 도와서 총선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라는 방송이 그 이전에는 파파이스라는 방송으로 방송을 했었고, 제가 거기에 이제 여러 번 출연을 하면서 이제 일반인 분들께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 사진입니다. 제가 이미 이제 당에서 활동도 하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대변인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이후에 이제 청와대를 퇴직하고 나와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하는 내용이고요. 이때도 제가 이렇게 이거 되게 어색하죠. 제가 그 영화에나 나오는 띠두르고 막 춤추는, 저희는 춤은 못 췄어요. 그때 당시 딱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2020년 2월부터 모든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유권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또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가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17년이 됐더라고요. 2005년부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17년을 축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를 디자인하다.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지난 6년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지금의 위치에 와서 보니 제가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봉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지방선거가 다음 달이에요. 6월 1일인데 길거리 다니면 선거 포스터도 보시고 하시죠? 근데 여기 이 파주 타이포그래피 100곳에 계시는 분들 눈에 그 선거 포스터가 성에 차세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근데 그게 이유가 뭘까요? 정말 잘났다고 하는, 내로라 하는, 요즘 뭐 서우남이란 얘기도 있고, 그쵸? 서육남이란 얘기도 있고, 대부분 서울대 스카이 출신의, 그리고 뭐 박사 분들도 많으시고, 판사, 검사, 변호사 분들 출신의 정말 똑똑하고 재주 있으신 분들인데, 왜 이 사람들의 홍보에 대해서는, 자신의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이 없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구청장이 되고 아니면 도지사가 됐을 때 과연 이들이 펼치는 디자인 정책은 만족스러울까?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제가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처음에 여의도에서 아 그래요? 아 디자이너? 어떤 옷 디자인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옷을 디자인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디자이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양측에 모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들은 관과 너무 멀고 관은 디자이너와 너무 멀어요. 이 양측이 소통해온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디자이너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 복잡한 거 싫고 그렇죠? 근데 관에서 하면 페이퍼 작성해야 되고 뭐 하라는 거 많고 디자인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러는 거 듣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민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한 사람들은 굳이 관과 일하지 않아도 나의 자아나 뭐 이런 이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관과 일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관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이너와 일하면 항상 이게 뭔가가
다른 사람들은 관이 발주를 하면 말을 참 잘 듣는데 디자이너는 말을 참 안 들어. 그러니까 무언가가 항상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불편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이 여의도 정치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중앙 정치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뭐 작가로서 전시도 하고 사업가로서 이제 작은 기업체를 운영도 해보고 디자이너로서 실무에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의도 정치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그리고 행정가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곳에서 국정 운영을 지켜보다 보니 그래 내가 이들의 연결고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노력하고자 하는 분야들은 디자이너와 아니면 또는 디자인 업체와 어쨌든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일을 시작하자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뭐 아니면 도청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각종 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 뭐 예를 들어 기획과, 예산과, 홍보과 뭐 여러 가지 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디자인과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많이 없어요. 전국에 226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디자인과 또는 디자인 전담 팀을 운영하는 곳은 5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수원시, 화성시 뭐 이 정도인데요. 이 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뭐 도시 조경과, 환경과, 뭐 생활과 뭐 이러한 것들에서 다 이제 디자인 관련 공모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근데 이 공모 사업을 발주를 하면 나는 디자인 비전공자고 발주를 업체에 줘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을 심사하고 중간 보고를 받고 이제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근데 본인이 어떤 것이 좋은 결과물인지 모를 때는 철저하게 담당자의 눈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주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디자인의 결과물은 최고 의사결정자의 수준만큼 나온다라고. 근데 그게 딱 맞아요. 근데 디자인과가 나오게 되면 같은 실무진에서의 의사결정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 발주처에서 나오는 많은 결과물들을 디자인과를 거치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게 사실 견제기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인데 지역업자에다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사람한테 줬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퀄리티가 보장이 되지 않는데 디자인과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것이 지자체에 이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님도 굉장히 깨어 있으시지만 디자인 실무진을 그 실무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화성시장이 2018년에 취임하고 나서 도시 디자인과 신설 조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도시 디자인과를 신설하고 그 의회 통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8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걸렸지만 도시 디자인과를 신설했고 그리고 시장 직속 자문관으로 디자인 기획관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그 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가 임명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티는 잘 안 나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고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지자체 장들께 말씀드리고 좀 실천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시 디자이너 연결하다. 이게 소도시가 왜 중요하냐? 뭐 지방소멸이라는 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기후위기 들어보셨을 거고, 뭐 고령화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각하죠. 점점 무인으로 이제 키오스크 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께서는 은행 지점 없애지 말라고 시위하시잖아요. 나는 직접 창구 가서 돈을 찾고 입금해야 되는데 ATM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화되고 있고, 이 위기들을 총체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지방 소도시예요. 지방 소도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라남도 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전남 신안은요, 지금 요 지도에 보시면 요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에요. 이 전체가 다 신안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서울이 여기 있고요. 이 면적과 그리고測대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안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흑산도 들어보셨죠? 임자도, 가거도, 그리고 뭐 장산도, 우이도 이런 섬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두 전라남도 신안 행정구역에 속한 섬들이에요. 그래서 섬이 1,004개,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순전히 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입니다. 면적이 서울시의 22배고요. 인구수는 258분의 1배예요. 서울 인구를 980만이라고 쳤을 때 신안의 인구는 올해 38,00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작은 한 구보다도 인구가 작은 거죠. 예를 들어 마포구는 인구가 35만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38,938이고요. 고령화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100분이 계셨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했는데 14%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7.5%가 됐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고요. 전라남도 신안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도 기준 35.8%. 그러니까 뭐 10분 중 3분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인 거죠. 퍼플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퍼플섬. 아직 잘 모르시죠? 이 퍼플섬. 그러니까 사실 영어와 한글이 혼재된 보라색 섬입니다. 보라색 섬. 반월도와 박지도에 인구가 한 120명 정도 사는데, 이 구역을 설정을 해서 퍼플섬이라는 구역으로, 관광구역으로 만들었어요. 관광마을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퍼플교예요. 보라색 다리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반월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박지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보라색으로 있는 다리가 있고요. 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는 이 작은 섬도 배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 120분의 분들이 이제 배로 왔다 갔다 해서 엄청 불편하셨겠죠? 근데 이렇게 연도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지붕도 보라색으로 칠했어요. 재밌죠? 그리고 어르신들 옷도 보세요. 보라색 입고 일하시고, 이제 이게 마늘 심으시는 거, 마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으시고. 각자 구입하셨겠죠? 요거는 군에서 좀 지원을 했을까요? 예.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마스크도 보라색으로 하시고, 옷도 보라색으로 입으시고, 이제 논과 밭에 이제 모내기철이 아니거나 이제 농작물이 없는 빈 밭일 때 보라색 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 군수님이 이 지역을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름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반월도 카페, 굿즈샵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온통 이 섬을 보라색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와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성과가 있었어요. 이게 싱가포르에 걸스타일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핫한 잡지랍니다. 여기에 다녀갔던 이 블로거가 이 매체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매체를 보고 홍콩에 있는 또 유명 여행 잡지에서 이 퍼플섬을 취재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컷이 이 매거진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에게도 이 퍼플섬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인스타에서 캡처한 것들이거든요. 이 퍼플섬의 퍼플교는 보라색 옷을 입고 가면 무료예요. 입장료가 없어요. 그래서 뭐 꽤 좋아요가 많은 분들도 계시죠. 모든 것이 보라색이라서 보라색 옷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는 많은 것이 없는데. 근데 2021년에 작년이죠. UNWTO라고 해서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이라고 있어요. 세계 여행 기구인데요. 최우수 관광 마을로 이 퍼플섬을 선정합니다. 34개의 국가에서 한 23개의 여행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3개의 국가에서 34개의 여행지를 선택했는데 우리나라도 웅곡마을이라는 곳과 요 퍼플섬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상 받는 성명인데 이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 이제 군수님이에요. 머리 모든 것을 이제 보라색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으시고 이렇게 같이 직원분들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딱 맞춰가지고 이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군수님이 작년 말에 저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퍼플섬도 그렇고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몰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구 120명이 사는 곳에 작년에 38만 명이 다녀갔어요. 대단하죠? 38만 명이 다녀갔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섬에. 120명 사는 섬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사도 그리고 신안에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천사대교라는 것이 또 개통을 하면서 뭐 220만 명이 이 대교를 건넜고 뭐 보라색 성지로 뭐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면서 방문객은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다녀왔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퍼플섬을 다녀왔는데 버스로 이제는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버스로.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고민이. 사람들은 이제 오는데 그 이상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이제 경제 효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도움을 청하셔서 제가 이제 통합 브랜딩이라든지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뭐 굿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과물들이 없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결과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안에는 1004개의 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004개의 섬 중에 반월박지도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이 병풍 기점소학도라는 곳도 굉장히 기획을 해서 콘텐츠가 생긴 곳인데요. 보시면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순례자의 길이 있잖아요.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 있는데 신안에는 섬티아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섬티아고의 12사도의 기도 공간을 짓고요.
사람들이 이 12공간을 다니면서 순서대로 다니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회개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요 순례자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총 8명의 아티스트가 12개의 이 기도 공간을 직접 지었고요. 이 직접 지을 때 그 지역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다 반영될 수 있게끔 6개월에서 1년간 거기에 체류를 하면, 상주를 하면서 이 12개의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드로의 집부터 시작해서 안드레아의 집, 야고보의 집, 요한의 집, 필립의 집, 그리고 뭐 여러 이렇게 그 12사도의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배를 타고 가야 하고, 이 곳에도 그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배를 그 인원만큼 방문객이 다녀갔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던 이 기점소학도라는 아주 불편한 마을에서 그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방문객도 많지 않았던 이 공간을 이런 그 12사도의 예배당을 만들므로써 이제 됐는데, 이것도 고민이신 거죠. 사실 이렇게는 만들어 놨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떠내보낼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는 민박촌들도 이제 구성을 해놨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막 꽂혀 있는 요 대나무들은 이제 김 양식장이에요. 지주식 김 양식장.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신안을 지금 한 7번 정도 다녀갔고, 일수로는 거의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이제 다녀간 것 같아요. 굉장히 곳곳을 많은 것을 해놨는데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뷰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요것들을 보면 이제 돌에다가, 이게 전망대거든요. 이게 전망대의 표지판이에요. 전망대 표지판 보통 이렇게 나무 패널에다가 이렇게 사진 넣거나 하는데, 그 시야에서, 그 자리에서 보이는 섬들을 돌에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굉장히 오래 가겠죠. 오래 가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천사섬, 신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으면서도 좀 아쉬운 점은, 브랜드라는 것은 굉장히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로고도, 스타벅스 로고도 계속 발전해서 이렇게 짤도 돌잖아요. 결국에는 초록색 원만 남을 거다라고. 그런 것처럼 이 로고도 계속 발전을 할 텐데, 이 돌로 해놓으면 이게 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런 것들도 좀 아쉬웠고, 예, 이제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용이하지 않다는 게 좀 있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건 또 제가 너무 귀여워서 찍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마스크를 쓰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그림들 보이세요? 이곳이 이제 제가 알기로 이 섬에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 섬의 학생들이 직접 그려서 캠페인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착장인데 배를 타기 전에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너무 잘 살려서 이제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보라색 퍼플 마을에 가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저거 다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단 잘 보여야 하고 사람들을 눈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퍼플 마을이니까 보라색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땅콩이 특산물이에요. 자은도의 땅콩이 특산물이고, 우도 땅콩보다 맛있습니다. 확실히 우도 땅콩보다 알이 더 크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 홍보가 되어 있기보다는 이제 이 보라색이 강조된 이런 패키지라든지, 그리고 이게 농수산물 판매장인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어디를 가나 똑같이 같은 글씨체로, 카페도 이런 글씨체로,
아니면 뭐 화장실도 이 글씨체로, 공원도 이 글씨체로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겠죠. 그리고 하이도라는 곳이 있어요. 하이도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가 사진입니다.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가를 방문하셨던 사진입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은 김홍걸 현직 의원이시죠.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호 여사님의 이제 그 아드님 되시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제 실제로 기거하셨던 그 방에 앉아서 이제 담소를 나누시는 사진인데, 사실 제가 여기도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대통령의 생가라고 하기엔 좀 초라한 느낌이 들죠. 이게 안내도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이자 그 많은 죽을 고비를 5번이나 겪고도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치시면서 세계에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에 대해서 많이 정말 유일한 분이신데, 생가가 굉장히 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배치도 안내도 뭐 이런 것들부터 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둘러보고 왔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갤러리의 한 구석이에요. 이게 농민기념관인데요. 농민기념관의 한 벽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농민항쟁이 있었던 것이 동학농민운동과 그리고 신안의 농민운동입니다. 딱 2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고 유서 깊은 농민운동인데, 그 스토리를 막 해살삭해서 설명을 하시고 맨 끝에 이게 있어요. 행정지도로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붙여놨냐 이렇게 좀 뭔가, 그렇죠? 뭔가 다듬어줄 게 필요한.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록을 해놨고, 여기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실제로 배웠던 학당이에요. 학당. 김현 선생님의 학당을 이제 재건하고, 그 재건한 곳의 한 켠에 김현 선생님께서 모아놓으셨던 그 당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논어, 뭐 사서삼경과 그리고 서학의 책들, 그러니까 실용서들, 이런 것들을 전국과 전 세계에서 구해서 모아놓으셨던 것인데, 실제로 지금 산존에 있어요. 그런데 뒤에 제습제 보이세요? 지금 시설이 열악해서 이제 제습기도 아니고 제습제로 요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한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 막 조미 먹고 해서 이미 곰팡이도 피고 이래서 점점 이게 유실이 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잘 되어야 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신안에 있는 섬들을 1004개 중에서 유인도가 한 76개 정도 되는데, 이 76개에 있는 섬들을 다 둘러보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것들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통합 브랜딩에서 이제 새로운 로고, 새로운 캐릭터,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지자체 상품들은 이미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통합 브랜딩에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아까 생가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광 자원에 대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시각물 개선 작업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시각물 개선 작업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압도적으로 부족한 잘 곳, 쉴 곳, 먹을 곳을 새로 개발하는, 그리고 먹을거리도 이제 자재는 풍부하지만 현대화된 메뉴들이 부족한데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제 신안을 방문해서, 신안을 잘 모르시니까, 사실 신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모르시니까 방문해서 둘러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느낀 각종 영감들을 이제 프로젝트에 반영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날개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이 신안의 한 스팟이나 한 섬이나 이러한 곳들을, 특히 이제 이 100곳은 시각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국내에선 네로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각물 개선 사업에 또 참여하고 또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신안은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네? 신안은 왜 가시게 되셨어요? 이 스토리는 리얼 스토리인데, 제가 이 군 행정구역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있어요. 그 군을 관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신안, 무안, 영암 이 세 군을 포괄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서삼석 국회의원이 계신데, 제가 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회의도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편한 자리에서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서삼석 국회의원께서 이제 거기 말로 박우량 군수 아는가?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근데 김빈 대표와 자주 잘 맞을 것 같다. 코드가 아주 잘 맞을 것 같다. 굉장히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고 깨어있으신 분이니, 그리고 마침 관광자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으니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전라남도를 뭐 여러 곳 가봤지만 신안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뭐 가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군수님이랑 이제 그 자리에서 통화를 시켜주셨는데 바로 다음 주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해서 그 군수님 되시는 시간 제 시간 맞춰가지고 올해 1월 5일 날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와, 이 군수님 너무 소쿨한 거예요. 너무 시원시원하시고 이미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잡혀 있으셔요. 이 군수님은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예전에 행정안전부를 내무부라고 했어요. 저희가 내무부. 이 내무부에서 근무하셨던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 이제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하남 부시장을 하셨어요. 하남시 부시장.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도시의, 그러니까 중앙의 그 국정 운영의 감각과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이러한 그 행정 절차나 감각들을 좀 몸에 익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실제로 공부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작은 도시들이 이미 저희보다 한 15년 전부터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 자원이 오히려 이제 그 지방 소도시가 도쿄로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광 자원이 많이 투자되고 다듬어지고 개선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일본 여행 가면 항상 사오는 병아리빵이라든지 바나나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거의 산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셨는데 이제 신안에 오시고, 신안 군수를 이제 고향이신데 고향에 내려오고 나니 본인도 우리 고향의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스토리나 역사는 아주 훌륭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아쉬움,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지난 4년간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의 소명은 내가 신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기고 난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마침 이제 당직도 없고 이제 또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과 이것이 결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도와드리기로 하고 이제 신안에 내려와서 이제 돌아보다 보니 정말로 지금 신안은 사실 제주나 부산이나 강릉, 여수 이런 곳은 민간 개발이 많이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민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거기는 지자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넛지 정도만 해주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기를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신안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알려져 있지 않고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지장과 같아요. 그래서 백지장을 어떻게 좀 잘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디자이너, 좋은 활동가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 채워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결정을 했죠. 저도 이런 일을 계속 비슷하게 이제 지역에서 해왔는데 꺼져 있어요? 켜졌네요. 제가 해줄게요. 됐나요? 괜찮은데? 켜져 있어요. 네네, 그냥 크게. 지역에서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게 직장이어야 되고 월급을 받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니면 저 같은 경우 계속 사업이나 공고를 공모 사업을 따오면서 해왔었는데 연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하시는지 당연히 궁금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사실 신한 군수님께서 농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민 대표 올해 몇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42입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60살까지 18년 있으니까 18년만 봉사하세.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랬는데 그렇게 농담조로 하셨지만 그 군수님께서 그렇게 마셔요.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해라.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그 착취당할 일 있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는 대로 다 사업 예산을 짭니다. 당연히 짜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더 애를 쓰더라도 제가 구성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NFT 전문가, SNS 마케팅 전문가, 틱톡 있죠? 틱톡 전문가, 그리고 틱톡이 숏폼이잖아요. 숏폼 전문가를 있다면 롱폼 전문가도 이제 같이 드동을 하고, 그리고 브랜딩 전문가 이렇게 해서 네 분을 같이 모셔서 신안을 둘러봤는데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다 보시고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당장 요거 프로젝트 하자, 요거 프로젝트 하자 해서 이제 사업비를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 용역 형태로 하든 아니면은 사업 발주를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통합 브랜딩도 마찬가지로 이제 용역 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고 굿즈도 뭐 디자인 개발로 하게 되는 거고 다 각각의 적합한 예산들을 군에 제가 이제 이제 행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실장님, 뭐 과장님, 실무과장님, 문화과장님 뭐 다 이제 거의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군수님께서 지정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각 업무 과장님들께서 거꾸로 이거는 이 예산으로 쓰면 되겠다.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게 요게 있으니까 요걸 맞추면 되겠다라고 이제 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있어요. 민간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사실 민간에서 책정하는 디자인 용역비와 관에서 책정하는 디자인 용역비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작은 소도시고 재정 자립도가 6.6%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재정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게 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쓸 때 이제 감사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있지만 대신 너무 뭐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되거나 뭐 이렇지는 않게 제가 중간에서 조절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는 민간에선 요 정도를 범위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형식이 이렇다면 사업을 둘로 쪼개서 뭐 요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일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make sense 하다. make sense 하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도 이제 제 이야기를 믿고 그러면 요거는 두 개로 쪼개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조정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중간자 역할이에요. 전체 기획을 하지만 전문가들과 관을 연결시켜서 이제 일을 만드는 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까 굉장히 8개월 동안 애를 써서 만든 화성시의 도시 디자인과가 어떻게 애를 썼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게 설득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그거는 제가 애를 쓴 게 아니라 시장님이 애를 쓰신 거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는 이제 시장님께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과를 신설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이제 과가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과라고 해도 아래 이제 주무관도 있어야 되고 사무관도 있어야 되고 저 4-5명부터 큰 팀일 경우에는 한 6-7명, 10명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무원을 새로 만들거나 어쨌든 그런 세금이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견제하는 세력이 의회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시청이면 시의회, 군이면 군의회. 그래서 항상 시장이 그 지자체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들을 할 때는 의회의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너 네 사람 꽂으려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네 친한 디자인과 교수 꽂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도시가 앞으로 갈 방향이나 그리고 우리 도시가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 돼요. 거기는 기업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기아, SK가 있죠. 삼성도 있죠. 그래서 세금이 엄청나게 거쳐요. 재정 자립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확인해 봐야 되지만 70%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도시예요. 서울이 82%거든요. 그러면은 화성시는 굉장히 재정 자립도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세금도 빵빵하게 거치고 지금 화성의 인구가 거의 한 80만 넘나요? 80만 정도 되는 아주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그리고 그 시의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을 거예요. 시의 평균 연령이 예를 들어 지구로는 수원시 동탄이 가장 젊고 시 전체로는 아마 화성이 젊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부도 대부도도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할 우리 미래의 청사진에는 당연히 이제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지역민들에 대한 예를 들어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설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도시 디자인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아마 설득을 하셨을 거고 그렇게 하실 분이고 그래서 8개월간의 설득 끝에 반대하던 의원들도 나중에는 좀 설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인이라는 가치를 그 영향력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지금까지는 네. 그 정부에서 도시계획 디자인과를 그렇게 세울 만큼 뭔가 우선순위를 조금 줬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떤 설득을 해서 그렇게 됐을까 이게 궁금했었고요.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본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미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모든 수많은 컨텐츠에서 보는 시각, 뭐 홍보물들, 컨텐츠들은 이미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제 상업적으로 무언가를 항상 뭐 사고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 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공공 서비스도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한다든지 시청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진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각종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러한 디자인의 질 이런 것들이 여기는 디자이너가 한 명도 없나 이러한 우리 말로 우리 업계 말로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세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 이 디자인 선진국들의 환경을 한번 보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에 가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주변에 우리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환경에서 얼마나 잘 디자인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으며 그걸 접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러면 그들이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그 감각과 그렇죠? 그러한 느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고 뭐 BTS며 뭐 최근에 파친코까지 엄청나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2022년 코로나 이후에 방문하고 싶은 최고의 국가는 최우선 국가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면 사실 이 신안 퍼플섬도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K-팝에 있는 굉장한 팬이 홍보해 준 것처럼 와서 많이 경험할 텐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프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당연해요. 당연해.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기관의 모든 그 지방공무원까지 합쳐서 한 200만의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부 사람들도 만들지만 국회의원들 만들거든요. 이 국회의원의 300명의 구성을 봤을 때 사실 디자인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가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에 의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솔직히 법조인들이고 법을 만든다는 이유에 의해서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586 세대들과 법조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그들의 그 생각에서 두는 것이 달라요. 예, 그들은 뭐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 것들이지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골고루 제공되어져야 할 서비스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결과가 산업디자인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이러한 디자인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법들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저작권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백희나 작가 사례 아시죠? 한솔교육이랑 네? 구름빵 사건과 같이 정말 너무 당연한데 우리 생각과는 반대의 판결이 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 법이나 아니면 사회의 관행들이
우리의 의식만큼 따라오지 않고 법조인들도 사실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한데 법조인들은 그 되어 있는 그 이제 짜여져 있는 법리 해석을 그냥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문화예술인 디자이너들의 이 그 창작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는 디자인계도 문화예술계도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변해라, 우리를 보호해줘라,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라 라고 그래야 우리가 K 컨텐츠를 더 잘 만들어 볼게 라고 외칠 수가 있는데 저 정치꾼들, 정치질하는 놈들, 저 맨날 싸우기만 하는 놈들 막 정치를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에 빠지면 그만큼 우리는 더 주어진 환경대로만 살아야 하고 더 힘들어야 하고 가진 자만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예술계, 문화예술계, 컨텐츠 디자인계도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이러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정말 활동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요즘 법도 공부하고 법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말 좀 놀이터를 만들어주자. 대한민국의 큰 판을 깔자. 이러한 좀 굉장히 원대한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그거를 혼자 하지는 못하니까 이제 뜻이 맞는 동지와 선후배 분들을 모아서 같이 하려고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요. 멋지시네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좀 다른 국가 중에서 이렇게 디자이너들이나 좀 예술인들이 정치에 꽤 분포해 있는 나라가 어딜지도 궁금했어요. 지금 디자이너 출신으로 제가 정치인은 많이 보진 못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카운슬이라고 있잖아요. 디자인 카운슬이 있어요. 디자인 카운슬에서 직접 디자인 정책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거기 한국인도 사실 근무하고 계신데 디자인 정책관으로 그래서 그 공공 디자인 정책 뭐 예를 들어 그 도시 경관이라든지 사이니지라든지 그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병원 시설, 공공 뭐 도서관의 시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책들이 우리 그 영국 시민들에게 적합한가? 디자인적으로 효용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점검하기 이전에 직접 정책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는 제가 지금 좀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니 한국에도 디자인진흥원이나 아르테나 문화예술진흥원, 경기문화예술진흥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서도 되게 막 생활예술 정책이나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죠. 하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이런 정책들이나 막 나오는 공모 사업들 보면 너무 세련되고 되게 예쁜 맞아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독창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국회 쪽이랑 또 문화예술 지원이랑 왜 이렇게 멀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 그 의문을 가졌어요. 우리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이죠. 디자인 관련된 조직으로는 디자인진흥원과 서울 디자인재단 요 두 재단이 크고 그리고 KCDF에서 공예 디자인진흥원이 크죠. 이 세 기관이 예산도 비슷해요. 그 디자인진흥원도 한 570억 정도 되고 진흥원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뭐 R&D 사업 예산까지 합치면 더 되고요. 그리고 저기 KCDF도 한 270억 정도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디자인과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 원이잖아요. 원은 과의 지시를 받아요. 과가 높은 과가 중앙 부처의 과가 더 높아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자원부의 디자인 엔지니어링 과장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막 굉장히 많지만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애를 쓰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진흥원장이 디자인 업계에 관련 있는 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은 반드시 그런 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장과 이제 디자인계에 있는 이제 많은 단체들, 협회들 있죠. 그 협회들이 디자인과의 의견을 적극 피력해야 된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과장은 비전문가가 많아요. 왜 디자인 엔지니어링 과로 변경됐을까요? 디자인과가 원래는 과가 이름이 디자인과였어요. 근데 엔지니어링 과로 뭐가 붙었어요. 요즘 뭐 융합교육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과로 되면서 그 이름 때문에 이제 진흥원의 많은 정책들도 디자인과 엔지니어가 합쳐진 정책들로 많이 지원 사업이 좀 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청에 과 이름이 지금 바뀌었을 텐데 거기 디자인과가 있어요. 거기에 산하단체예요.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뭐 지시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담당이에요. 담당. 예. 재단 담당은 디자인과에서 담당해요. 그래서 장은 물론 차관급 대우를 받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과에서 이제 시장의 뭐 오더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해요. 이렇게 팀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국회는 중앙부처를 우선시해요. 사실 중앙부처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뭐 물론 국정감사 때 보면은 뭐 디자인진흥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가끔이지만. 그래서 잘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질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막 벵갈 고양이도 나오고 막. 그게 국정감사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4,300개의 산하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경찰 빼면 한 2,300개 정도 되는데, 2,300개나 되는 많은 부처들을 국회의원이 일일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우선순위 또는 현안, 뭐 이제 예를 들어 신성장 동력, 뭐 그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것을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문화예술 관련한 사람이 있다면 그 관련 기관을 감시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더 잘 되라고 이제 해주고.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 계셨을 때 문화재청이 그렇게 자주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관련 국회의원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그 관련 기관이나 이제 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법, 그리고 활동하는 범위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디자인진흥원도 잘 하고 계시고, 그 서울디자인재단도 잘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디어를 계속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와 계속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그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라는 것이 우리나라 디자인단체의 대표인데요. 그 아래에는 28개의 디자인 단체가 있어요. 다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그 회원사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디자인의 대표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그 의사 그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그 한의협이었나요? 한국의사협회? 의사협회 회장이 막 단상 위에 누워버리잖아요. 안 된다고. 그리고 대학에서 막 절사반대 해가지고 결국 의사정원을 안 늘리는 거잖아요. 국립병원을 설립하고 의사정원을 늘리겠다고 했더니 반대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디자인진흥원의 예산 중에 제가 2006년, 2009년에 차세대 디자인 리더라는 사업으로 1년에 뽑아놓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3천만 원을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뭐 돈도 없고 뭐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저를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이 지금 없어졌어요. 10년 정도 잘 하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뒤쪽에서 머리끈 탁 묶고 다시 뭐 철회하라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강력하게 뭐 철회를 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더라면 과연 그렇게 없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저도 없어졌을 때 그냥 우리 없어졌구나. 에이 역시 우리나라가 디자인 발전해야 되는데 맨날 예산이나 없애고 말이지 뭐 이랬는데 그렇게 꽁시렁댈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업계에 와서 안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는 거다.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밥만 먹을 거예요? 점점 야 보리쌀이 떨어졌어, 쌀이 떨어졌어 하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책이나 이런 문화예술 정책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커뮤니티라도 올려서 견제해야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마지막 질문으로 네. 우리 김빈 연사님의 꿈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네. 저는 지금 그 디자이너와 이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원대한 꿈이어가지고 에게 네가 어떻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 혼자는 절대 못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뜻이 맞는 동지분들 찾으러 다니고 있고 선후배분들 이제 설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어 이제 디총회 회장님도 뵈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대학 교육, 디자인 대학 교육이 특히 제가 이제 전공했던 산업 디자인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노력부터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이 짜질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제 여기저기 이제 씨를 뿌려놓고 있어요. 씨를 뿌려서 이제 잘 되는 것들 이제 수확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이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디자인한다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와닿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프리랜서면 일 그냥 따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업계에는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디자이너의 먹거리가 편중되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좀 파이를 키워주는 그리고 공간을 넓혀주는 서울 수도권에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일을 잘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연사님한테 디자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일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 어떤 의미냐고요? 그냥 글쎄요. 너무 거창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저를 디자인이 결국 저를 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여의도 정치판에서 결국엔 디자인이 저를 살리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지금 떠오르네요.
네, 너무 응원하고 또 날개가 가끔씩 저희한테 큰 멋짓하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뭔가 빈님의 이런 어떤 행보들을 보면 점점점 혼자만의 아니면 우리만의 그런 멋짓이 아니라 정말 큰 멋짓의 판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라고 여겨져서 너무 오늘 그 인사이트 같이 나눠주시고 우리의 디자인의 의미를 각자의 의미를 더 넓혀주신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